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오후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해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동맹이 더 튼튼해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가 임박한 징후가 포착됐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 방문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진행합니다. 총리 인준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협치를 염두하고 지명했다며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됐지만 확진된 학생들은 예외적으로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젯밤 울산 S-오일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나 현재까지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정부는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사건 당시 2시간 넘게 이어진 잔인한 폭행을 주변 신도들이 수수방관했는데도 이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호준석 앵커 대신 제가 진행합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을 출발해서 우리나라와 일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는 물론 경제 안보와 영내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집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외곽에 있는 공군기지, 선글라스를 낀 바이든 대통령이 차에서 내립니다. 마중 나온 군 관계자와 악수한 뒤 곧바로 전용기에 오릅니다. 계단을 오른 뒤 돌아서서 거수 경례와 함께 손을 흔들어 인사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길에 나선 겁니다. President Biden will board Air Force One for a trip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his will be his first trip as president to the Indo-Pacific, and it comes at a pivotal moment. 바이든 대통령은 2박 3일간 한국에서 일정을 소화한 뒤 다음 순방지인 일본으로 이동해 24일까지 머물 예정입니다. 오산기지 도착 직후 곧바로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는 것으로 한국 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이 동행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행합니다. 이어 방한 이틀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담에선 한미동맹 강화를 기본축으로 경제안보와 영내 협력 등의 의제가 테이블에 오릅니다. 특히 한미 두 나라 정보당국이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고 판단할 정도로 대형 도발이 우려되는 만큼 북한에 대한 대응이 최우선 논의 사항입니다. If something does occur, it will only serve to reinforce and highlight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be engaged in the Indo-Pacific, is going to be a stalwart ally, and is going to stand up to and not shrink from any acts of aggression.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윤 대통령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합니다. 방한 사흘째에는 기업인들을 만나고 오산 공군기지에서 한미 장병을 격려하는 것으로 방한 일정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먼저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로 예정된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이 더 튼튼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대통령은 일정이 곧 메시지인데 삼성 반도체 공장을 찾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 평택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설비 공장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곳을 찾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가 반도체 산업에서 동반자 관계임을 공고히 하기 위한 행보로 보이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동맹국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을 추진해 왔는데요. 미국의 설계 기술과 우리의 제조 기술로 반도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안내할 예정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첫날부터 파격적으로 동행해서 이른바 기술 동맹을 선언하는 한미 정상 연설도 추진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기존 군사안보 분야에 국한됐던 한미 동맹을 기술 동맹, 공급망 동맹까지 발전시킨다는 취지인데 첨예한 미중 갈등 속에 G2 사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줄타기도 주목됩니다. 관련한 윤 대통령의 오늘 출근길 발언 직접 보시죠. 국제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 관계도 더 튼튼해지고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그런 동맹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요. 글쎄 그거를 그렇게 제로섬으로 볼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경제 관계를 잘 해나가면 됩니다. 네. 네, 이번 바이든 대통령 순방 일정 가운데 아무래도 가장 핵심은 내일 정상회담이 될 것 같은데요. 의제는 어떻습니까? 네, 역대 가장 빠른 취임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 의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북핵 대응과 경제 안보, 영내 협력이고 회담 직후 발표할 공동선언문도 이미 완성 단계입니다. 먼저 양국 정상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재확인하고 수년간 축소 형태로 실시했던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 또 야외 기동훈련,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경제안보의 의제로는 반도체와 첨단 배터리, 인공지능 AI 등 원천기술 연구 개발에 미국과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고요. 마지막은 영내 협력과 글로벌 이슈로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로 출범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공식 참여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한미 정상은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과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공동개발 등 이른바 원전 동맹도 발표합니다. 윤 대통령으로선 대선 공약이던 탈원전 정책 폐기에 힘을 실을 걸로 보입니다. 두 나라는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정상화에도 공감했는데 다만 워낙 당연히 추진하는 내용이라 정상회담 정식 의제에는 오르지 않는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소인수 회담을 마치고 확대 회담으로 넘어가기 전 짧은 시간 5분 정도 둘이 얘기할 시간도 가질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북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비는 잘 되고 있을까요? 네,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북한의 위협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우리 국정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고 핵실험 역시 준비는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미 공군의 정찰기가 식별장치까지 켜놓고 한반도 일대를 공개 비행하면서 ICBM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고요. 북한 도발에 대비한 플랜 B도 마련했는데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상회담 2박 3일 기간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발생할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즉시 한미 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 시스템에 들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두 정상이 용산청사 지하 벙커로 이동해서 화상회의로 주한미군 또 태평양사령부, 주일미군 사령부 등을 연결해서 공동지휘, 공동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 안보 일정을 소화할 계획인데요. 부통령 시절에 가봤던 DMZ 방문 대신 윤 대통령과 오산 공군작전 사령부를 함께 찾아서 연합 공중작전 현황을 보고받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국회에서는 오늘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립니다. 총리 인준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아직 찬반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는데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원총회 결과가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덕수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취임할 수 있을지가 오늘 결정되는 거죠? 네, 여야는 오늘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완전한 출범을 위해서는 내각을 총괄할 국무총리 인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소속 인사청문특위위원들은 국회의원 전원에게 개별 편지를 보내서 양심에 따라 표결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국무총리 인준을 위해서는 제적의원의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아직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 찬반을 당론으로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만큼 총리 인준을 해줘선 안 된다는 강경파와 새 정부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 6일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 전 오후 2시에 열리는 의원총회 결과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론 없이 자유표결에 붙이는 방안도 유력히 고려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한 후보자를 역대 가장 자기관리가 안 된 분이라고 부적격 판정을 굽히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는 무자격 후보를 내놓고 수용하지 않으면 협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국회를 협박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후보자도 오늘 아침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자는 처음부터 야당과의 협치를 고려해 지명한 인사라며 총리 인준 표결도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경제수석을 하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총리를 하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협치를 염두에 두고 지명한 총리입니다. 잘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 인준 연계설이 나오고 있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 후보자의 거취는 오늘 인준 표결 결과를 보고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또 다른 관계자는 총리 임명안이 통과될 경우엔 정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운명의 날을 맞은 한덕수 후보자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청문회에서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통화 내용도 일부 소개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인준 절차가 잘 끝나면 모든 것을 좀 더 협치 차원에서 그렇게 좀 끌어나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잇따라 협치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아직 내부 의견이 분분한 야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네, 지방선거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데 수도권 후보들의 선거전이 치열하다고요. 네, 먼저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오늘 오후 처음으로 토론회에서 맞대결을 벌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오늘 오후 2시 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는 TV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승부처인 경기지사 후보들은 나란히 광폭 행보를 보이며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오늘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을 내놓고 김포, 부천, 광명 등 경기 서부 지역을 주로 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경기 광주 유세를 시작으로 남양주, 포천 등을 차례로 방문하는데 중간중간에는 청년과의 간담회 그리고 라디오 인터뷰 등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방역 당국의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 차장입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격리 의무 전환 관련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의 일환으로 일반 의료 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위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지난 4월 25일 제2급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격리 의무는 4주간의 이행기 동안 유지하되 이후 유행 상황, 의료체계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격리 의무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격리 의무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유행 상황을 우선 고려하였습니다. 3월 3주를 정점으로 신규 발생이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 평균 2만 명에서 3만 명대의 발생이 지속 중입니다. 특히 5월 2주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0.9로 전주 0.72에 비해 0.18 상승하는 등 최근 감소 폭이 둔화되는 양상입니다.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인 BA.2.12.1이 미국에서, BA.4, BA.5가 남아공에서 각각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에서도 BA.2.12.1 19건, BA.4 1건, BA.5 2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신규 변이는 기존 백신의 효과 저하, 면역 회피 가능성 등으로 확산 시 재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병청에서는 향후 유행 양상에 대해서도 예측을 실시했습니다.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도 면역 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하여 9월에서 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격리 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유행 상황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월에서 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격리 준수율이 50%일 경우에는 1.7배, 전혀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진자가 최대 4.5배 이상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국내 다른 연구진의 예측 결과에서도 확진자가 격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행 감소세가 둔화하다가 반등세로 전환하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격리 의무 해제는 재유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그 정점을 높이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아직 상당수의 국가가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신규 확진자 발생률 등이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인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현재 의료체계 준비 상황도 의료기관 감염관리 체계 보강 등 준비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격리 의무 전환 여부를 위해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문가들도 현 시점에서는 격리 의무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에 확진자 증가 가능성, 여전히 높은 코로나19의 치명률, 신규 변이의 위험성 등을 주된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최근의 유행 상황, 향후 예측, 의료기관 준비 상황,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의 격리 의무를 당분간 유지하되 격리 의무의 자율격리로의 전환 관련하여 네, 보신 대로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4주 동안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일단 발표 내용 보셨고요. 4주 동안 더 연기하는 거잖아요. 네. 확진자의 격리를. 네. 이게 어떤 확진자 감소세가 좀 둔해졌기 때문에 그랬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러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3월 달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 가파르게 하면 주간별로 보면 한 30에서 40%포인트씩 전주 대비 감소를 쭉 해왔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최근까지도 유지를 하다가 최근 주에 보면은 지난주 대비 이제 5.3% 정도 감소를 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감소세가 둔화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 유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변이에 의한 재유행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 판단을 하면서 지금 안착기로의 전환을 늦추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글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불어서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 보니까 만약에 이행기에서 안착기로 전환을 했다가 신규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가 아니라 유지되거나 반등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새로운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현재 이행기도 당분간 유지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행기가 4주 더 연장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4주를 평가한 다음에 안착기로의 전환을 검토를 다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봐서는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들마다도 좀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착기로의 전환이 맞느냐. 예. 관건은
격리 조치 의무가 권고로 바뀌는 게 가장 큰 관건 사항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격리 조치가 조금 유명무실해진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PCR 검사로 진단 시스템, 그러니까 확진 검사를 위한 진단 시스템을 작동을 하다가 예. 오미크론이 유행을 하면서 늘어난 환자를 감당 못하면서 신속항원 검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신속항원 검사는 PCR 검사 대비 민감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예. 감염이 분명히 있고 임상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검사했을 때 음성 나온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 확진자가 인구 대비 35%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감염됐던 분들은 최소 2배 이상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확진 판정 받지 않고 임상 의심 증상만 있었던 분들은 그대로 사회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확진 검사 지금 단계에서 확진 받으신 분들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같은 상황에 놓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관건은 지금 이 유행의 감소세가 뭐 때문에 발생을 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집단 면역,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해왔던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서 감소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감염이 확산이 되더라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때문에 실제로 확진 진단 검사를 받지 않는 분도 상당수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들, 그러니까 기존에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진 판정을 안 받으시는 분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실제로 우리가 과학적인 통계 자료로 활용을 하려면 이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신속항원 검사로 그 확진 판정을 받다 보니까 PCR 검사 대비 확진 판정 받는 시기가 짧게는 2, 3일, 길게는 3, 4일 늦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가격리 하고 있는 중간에 이미 증상도 다 없어지고 초기에 그리고 더불어서 그 뒤에는 그러니까 전파의 확률이 상당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단계에서 7일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권고로 바꾸기 어려우면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서 안착기로의 전환을 조금씩 앞당기는 것도 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4주 동안 일단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언제쯤 안착기로 전환하는 게 좋을지 시기를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당장 시행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제는 지금 유행 상황의 감소는 집단 면역 형성에 의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방역 조치가 완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완화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크게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다 지금의 감소세는 집단 면역 형성에 의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보완 장치 하나는 그러니까 가장 큰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자가격리 의무 조치를 권고로 바꿨을 때 분명히 그 환자분들 중에는 임상 증상이 비교적 심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권고로 바뀌게 되면 사업장마다 출근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쉬어야 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 자가격리도 자율에 맡기는, 그러니까 권고로 바뀌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직장마다 병가를 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좀 잘 조율이 된다면 지금 당장 안착기로 전환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를 앞두고 정부가 또 가이드라인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지금 가이드라인 발표된 걸로는 일단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지금 현재로는 이제 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안 된 학생들과 별도의 고사장을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전파의 우려가 뭐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학년별로 지금 뭐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을 다르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기타 부수적인 방역 조치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큰 맥락은 이 두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 예로 들어서 해외 사례를 하나 예로 들어서요. 미국 같은 경우 최근 확진자가 좀 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같은 사이클을 따라가는 것들이 뭐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많은 전문가분들도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안착기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감염자의 숫자가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은 시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자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코로나19는 계절성을 이제 보이게 되면서 매년 독감처럼 가을 겨울철에 재유행을 할 거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역 당국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뭐 여름부터 해가지고 가을 사이에 재유행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변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코로나19 변이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을 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상 회복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우리 의료 시스템이 대응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오미크론이 델타 대비 병원성이 상당히 낮아지면서 60세 미만의 연령대는 감염이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중론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병원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이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사이클을 보이면서 계속 적절하게 대응을 하게 되면 앞으로 지금보다 확진자가 혹시나 늘어나게 되더라도 우리 의료 시스템이 위중증 환자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북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발열 환자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누적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감염자 모두가 발열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그 환자 수는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실질적인 환자는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지금 진단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에. 그리고 백신 접종자도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력이 굉장히 강한 오미크론이 확산을 하게 되면 우리도 경험했던 것처럼 북한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백신 접종률이 2차 기준으로 80%를 넘었을 때 유행을 했거든요. 북한은 지금 백신 접종률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2차 그러니까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데 당시에 오미크론이 유행했을 때의 우리 치명률을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령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60세 이상. 특히 백신 미접종자인 연령대인 경우에는 치사율이 오미크론임에도 불구하고 5%에 달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어떤 치료나 이런 방역이나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랑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명률이 우리나라에서 보였던 5%보다도 훨씬 더 높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북한의 60세 이상의 연령층이 인구 대비 10%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한 30만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 의심 환자가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60세 이상만 따져봐도 하루에 1,500명 이상의 확진자 아마 그거는 우리나라의 백신 미접종자인 60세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추산한 거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높게 되면 굉장히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하고 사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요, 이 발열 환자라고 표현된 사람들 중에는 장티푸스 같은 감염병에 걸렸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게 북한에서 그런 병과 코로나19를 구분하기가 어려운가요? 그리고 그게 같이 유행했을 때 어느 정도 더 위험한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가장 확실하게 구분을 하려면 진단검사를 각각의 질병에 대해서 시행을 하면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말씀하신 지금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세균성 질병이고 수인성 질병이거든요. 근데 감염 초기에는 독감과 상당히 유사한 임상 증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발열이 한 3, 4일 이어지다가 갑자기 발열이 없어지고 또 다시 발열이 발생하고 이런 사이클을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장티푸스 환자는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코로나19 환자 중에도 한 10에서 20%는 설사를 하긴 하는데 분명히 임상 증상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의사소견으로 충분히 감별 진단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홍역 얘기도 나오는데 홍역은 기본적으로 초기 임상 증상은 코로나나 독감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반면에 피부에 발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각 질병들마다 의사의 임상소견으로 구분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열 환자라고 통칭해서 얘기하는 이 의심 환자들은 코로나19 환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반면에 진단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확진 판정만 못 내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디든지 뭐 바이러스가 대규모로 유행하면 변이 발생률이 높아진다라는 취지의 말씀 앞서서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WHO도 북한의 새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가장 좀 시급하게 필요한 거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단계에서는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포함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방역 조치를 경우에 따라서는 심할 때는 봉쇄 수준까지 갔거든요. 예. 지금 단계에서 북한은 이 조치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조치만으로,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도 봉쇄 정책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를 이렇게 해서는 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인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오미크론은 병원성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60세 미만의 연령대에 대해서는 어쨌든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60세 이상의 연령대는 백신 도입을 빨리 추진을 해서 접종을 시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접종이 적어도 2차 이상 접종이 된 이후에는 서서히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모든 방법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답은 백신에 있는 거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젯밤 울산에 있는 S-오일 운산 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큰 불이 난 가운데 막바지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S-오일 온산 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진화 작업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네, 어젯밤까지 무섭게 타오르던 큰 불길은 모두 잡힌 상태입니다. 현재 공장 내부에서 작은 불꽃이 조금씩 보이는 상황인데요. 소방당국은 막바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S-오일 온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8시 50분쯤입니다. 큰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으면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화재 당시에 시청자들이 YTN으로 제보한 영상을 보면 시뻘건 불기둥이 무섭게 타오르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음과 진동을 느꼈다는 시민들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살펴보니 폭발 현장과 인접한 공장 건물의 유리창들도 사고 당시 충격으로 깨진 상태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원청과 하청업체 9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상자 대부분은 화상을 입어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S-오일의 휘발유 첨가제인 알킬레이션을 추출하는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부탄을 이용하는 공정인데 부탄 압축 밸브 오작동을 보수한 뒤 시험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탄이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다 보니 진화 작업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 14시간이 넘었는데 탱크와 배관 내부에 남은 가연성 물질을 모두 태워야 완전 진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오일은 조금 전인 오전 11시에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후세인 알카타니 최고 경영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하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수습본부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오일 온산 공장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어젯밤 폭발 화재 사고가 난 S-오일 온산 공장 알킬레이션 추출 공장에 대해 울산 소방본부가 긴급 사용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회사가 자체 안전 점검과 안전 조치를 끝낼 때까지 해당 공장의 사용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안전과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해당 시설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것입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백운규 전 장관 집과 사무실을 비롯해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이튿날 곧바로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 뒤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검찰이 어제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어제 오전부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과 자택 6개 산하기관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백 전 장관 사무실에서 PC와 이메일 내역 등을 확보했는데요.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하거나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하기관 6곳에서는 당시 근무했던 관계자들의 현황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퇴한 기관장들의 구체적인 임기를 확인하고 인사 자료 등의 사퇴를 종용한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 3월 말과 이번 달 초 세 차례에 걸쳐 산업부와 기고발된 산하기관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검찰이 산업부의 산하기관 여러 곳에 사퇴 종용 정황을 포착해 수사 범위를 넓힌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백운규 전 장관은 언제쯤 소환될 것 같습니까? 네, 분석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백운규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쯤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핵심 피의자 5명 가운데 백 전 장관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이달 초 소환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업부 인사 관련 실무자들과 지휘계통에 있는 이인호 당시 차관을 비롯해 김모 국장과 손모 과장, 박모 정책관 등이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기소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 자료도 넘겨받아 분석하고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당시 탈원전 정책 추진 담당자도 불러 조사하는 등 백 전 장관을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백 전 장관은 법을 지키며 업무를 처리했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뭐 지시받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고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가 성실하게 제가 임해서 모든 것들이 잘 밝혀질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하면 정기 인사가 곧 단행되는 만큼 한 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하루 만에 검찰 고위 인사가 단행되고 이튿날 곧바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가 백 전 장관을 넘어 청와대 윗선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YTN 윤성훈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최 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10월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부가 물가 오름세가 당분간 계속될 거라면서 국민 체감 분야를 중심으로 밀착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경제팀에서 새로 만든 경제차관회의가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방역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이 가세되면서 엄중한 물가 여건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야말로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 과제라는 인식하에 물가 상승세 억제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생활 밀접 분야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수급 안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네, 요즘에는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대면 서비스업은 일할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손님은 몰리는데 정작 구직자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배달업이 인기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받은 서울 명동 번화가. 긴 상가에 붙은 임대 표지판은 여전하지만 한쪽엔 하나둘 알바 모집 안내문이 눈에 띕니다. 대면 서비스업은 그동안 종업원을 내보내는 등 생존을 위해 몸집을 줄여왔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거리두기 해제로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손님도 늘면서 종업원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급을 올리고 기다려봐도 일할 사람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국인으로는 아무튼 지금 최악입니다. 내국인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한식 쪽에는 취업을 하려는 사람이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구인난과 거리가 먼 업종이 있는데 바로 배달입니다. 비교적 괜찮은 수입에 구직자, 심지어 이직자들까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음식, 숙박업 취업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22만 명 정도 감소했고 배달 등 운수업은 18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일종의 양극화 현상인데 비인기 업종의 구인난이 언제쯤 끝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코로나19 특수의 영향이 있었던 보건업, 운수창고업 등에서 대면 서비스업으로 인력 이동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외국인 인력의 유입도 증가하면서 구인난이 다소 완화되지 않을까.
특히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유행 수준이 업종 간 인력 이동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다음 달 10일부터 환경보호를 위해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사면 300원을 더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인데 업주들은 인력이나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고 호소합니다. 어떤 사정인지 임성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 매장을 운영하는 전민정 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부담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손님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을 이용할 때 300원을 먼저 받고 반납할 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커피값의 10% 정도 되는 금액이다 보니 저렴한 가격에 매장을 찾던 단골들이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물론 컵을 가져오시면 300원을 드리긴 하지만 당장 손님한테는 300원이 더 부과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300원이라는 금액이 더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회용 컵마다 바코드 라벨지를 붙여야 하는 탓에 점주가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도 고민입니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라벨 가격은 311원에서 317원 정도. 300원은 컵을 돌려받을 때 회수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금액은 고스란히 점주들의 몫입니다. 여기에 손님이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 부담까지 가중되는 겁니다. 음료 가격에 포함돼서 카드를 결제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가세는 저희가 부담을 하지만 손님들께 환급이 나갈 때는 300원 현금으로 나가잖아요. 말이 안 되는 정책인 거죠. 다른 카페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컵마다 라벨지를 붙이고 일회용 컵을 회수하려면 일손이 더 필요한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근데 이제 컵 반환 의무까지 저희가 짊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 노동력이 곱하기 2가 되거든요. 그럼 상시 한 명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2명을 넣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뭐 단순 계산해서 그냥 한 10시간 정도 한 명을 추가한다고 하면 대략 만 원씩만 잡아도 30일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매장 100개가 넘는 카페와 제과점 등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38,000여 곳에서 다음 달 10일부터 우선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관련 법이 개정된 2년 전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점주들은 본인들 부담만 커지는 게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얼마 전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당시 폭행 상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폭행을 신도들이 수수방관하는 모습도 이 영상에 나오는데 왜 이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유족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 차방, 차를 마시는 이 공간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에 끔찍한 장면이 담겼습니다. 사찰 주지에게 대나무 막대기를 건네받은 60대 여성이 무릎 꿇은 남성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매를 맞는 30대 남성은 다름 아닌 아들입니다. 몸과 다리, 머리에 매질이 계속되자 도망치려고 몸싸움도 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2시간이 지나자 피할 힘도 막을 힘도 없는 듯 무너져 내립니다. 주지가 돌아온 뒤에야 어머니의 폭행이 멈췄고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해보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제 그것만 봐도 소위 말하면 그 섬찟섬찟하더라고요. 계속 악몽만 꾸이고 이러니까 참 소위 말하면 사람이 그 미칠 지경이죠, 미칠 지경. 사찰 비리를 폭로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어머니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매를 건넸던 주지는 사건 반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폭행 현장에 수수방관한 신도들은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에 고소장을 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다고 전합니다. 제일 억울하고 답답한 부분은 지금 공범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경찰은 코로나 핑계를 댔습니다. 지금 실형을 살고 있는 그 어머니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지 공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어. 교도소에서 그 면회가 안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뒤에야 수사기관에서 폐쇄회로 영상을 받은 아버지는 어이없게 숨진 아들의 한을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저항과 서방 세계의 군사 지원으로 곤경에 빠진 러시아가 최근 선전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리우폴 제철소에서 투항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주장하는 한편 마리우폴의 구조 영웅은 극우 나치주의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이다 투항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화면에 등장합니다. На сегодня водили в столовую, с утра был супчик с макаронами, в обед был тоже супчик и каша. Ужина еще не было, ужин еще ждал. 러시아군의 포로지만 침대와 담요 등 잠자리도 좋다고 합니다. Условия содержания более чем, матрасы, одеяло есть, питание адекватное, хватает и наесться, и на все остальное. Условия хорошие. 러시아 국방부가 현지 시각 19일 공개한 화면인데 포로들이 자의로 얘기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월요일 이후 투항한 우크라이나군은 1,700여 명에 이릅니다. 반면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았던 마리우폴의 구조 영웅 타이라의 소식은 오리무중입니다. Откуда? Откуда? Где болит солнышко? Ножки? Руку. 타이라의 바디캠에는 마리우폴의 비참한 현실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타이라는 이 영상을 지난 3월 15일 AP통신에 전달한 다음 날 사라졌습니다. 타이라는 이후 도네츠크 지역 TV에 얼굴이 멍들고 수갑을 찬 모습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러시아는 타이라가 나치주의자를 위해 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교착 상태, 국제관계는 고립에 빠진 러시아가 선전전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핀란드, 스웨덴 정상과 3자 회담을 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가 51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승인한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군대 수장이 첫 통화를 하고 전쟁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 두 나라가 나토 가입을 위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면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3자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연설에서 두 나라의 나토 가입 신청은 중대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n the face of aggression, NATO has not grown weaker or more divided. It has grown stronger, more united. With Finland and Sweden's decision to request membership in NATO, 니니스토 핀란드 대통령도 핀란드는 나토의 강력한 동맹이 될 것이라며 동맹국들이 신속히 승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Now that we have taken this first decisive step, it is time for NATO allies to wade in.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나토 가입을 신청하게 됐다면서 국민의 안위가 나토 동맹에서 잘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my government has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security of the Swedish people will be best protected within the NATO alliance. 하지만 터키는 러시아와 끊을 수 없는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라며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을 거듭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두 나라가 쿠르드족 무장단체의 온상 역할도 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핀란드와 이스웨이신 girmesine hayır diyeceğimizi ilgili arkadaşlarımıza söyledik ve yolumuza da bu şekilde 나토 가입을 위해서는 30개 회원국 모두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나토 사무총장은 터키가 끝내 합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는 400억 달러, 약 51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은 우크라이나에 150억 유로, 약 20조 2천억 원의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양국 군대 수장은 전쟁 이후 첫 전화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해온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이근 씨가 조만간 귀국할 전망입니다. 국제여단은 현지 시각 19일 트위터를 통해 이 씨의 본명 켄리를 언급하며 전장에서 부상을 당해 우크라이나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고 재활을 위해 귀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씨는 현재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귀국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과 함께 여권 무효화 등의 행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 네, 주로 아프리카에서 보고되어 온 희소 감염병으로 온몸에 수포가 생기는 원숭이 두창이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도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원숭이 두창이 이미 지역 사회에 확산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원숭이 두창에 걸리면 천연두와 마찬가지로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 초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후 수포와 딱지가 피부에 생기고 얼굴과 생식기 등 몸 전체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호흡기로 감염되지만 최근 성접촉으로도 전파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his is an unusual outbreak in that it's occurring in men who have sex with men. It's not been reported to be a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before. 원숭이 두창이 유럽에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에선 이달 6일 올해 들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영국 첫 확진자는 지난달 원숭이 두창이 풍토병으로 자리 잡은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최근 귀국했습니다. 현지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위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도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확인됐으며 의심 환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와 스웨덴에서도 첫 감염자가 나왔는데 스페인은 전국에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도 한 명이 캐나다를 방문한 이후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There's a patient in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who has been confirmed to have infection with monkeypox. That patient is currently hospitalized at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영국 보건안전청은 최근 확진 사례와 유럽 각국 사례를 종합해보면 이미 원숭이 두창이 지역사회에 확산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발진 등이 발생하면 보건당국에 문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세계 최강 우리나라가 광주에서 열리는 양궁 월드컵 우승을 향해 순항하는 가운데 아시안게임 연기로 대표 선발전을 다시 치르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보다도 어렵다는 선발전을 또 하는 건 가혹한 부담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커브 개인 예선에서 우리 선수들은 김재덕과 최미선이 남녀 1위에 오르는 등 양궁 강국다운 면모를 과시하며 우승을 향해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가장 큰 이벤트인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갑자기 연기된 것에 아쉬움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6개월간 선발전을 치러 힘들게 태극마크를 달았지만 지난 도쿄올림픽 때처럼 선발전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안게임이 좀 미뤄지고 나서 좀 목표의식이 사라진 건 맞아요. 선수들이 많이 힘이 빠져 있고 그게 연기된 게 좀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지금 당장 있는 시합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도쿄올림픽 때 전례를 감안하면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내년 이른 봄에 열리지 않는 한 국가대표 선발전은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안게임 일정이 먼저 결정되어야 양궁협회도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쿄올림픽 때는 연기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었고 항저우는 갑자기 연기됐다는 점은 다릅니다. 이제 6개월 동안 시합을 5번 정도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좀 힘든 스케줄의 시합들로 이루어지고요. 이제 올림픽과 선발전 각자가 다른 힘겨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국가대표 선발전이 이제 악명이 높은 만큼 더욱 더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정의 아이콘인 양궁협회가 어떤 방식으로 최강국의 명예를 지키고 실리도 취할지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김동훈입니다.
배우 이정재의 감독 데뷔작이자 배우 정우성과 호흡을 맞춘 영화 헌트가 칸 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영화 헌트는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인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공식 초청돼 상영됐습니다.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은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은 관객의 환영 인사와 박수갈채 속에 상영관에 입장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에 대한 인기와 관심을 입증하듯 영화 헌트는 상영 전 회차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헌트는 조직 내에 숨어든 스파이를 색출하기 위해 서로 의심하는 안기부 요원 박평호와 김정도가 거대한 사건과 직면하며 펼쳐지는 첩보 액션 영화로 이정재와 정우성이 23년 만에 호흡을 맞췄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경주는 30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4도나 웃돌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낮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지방은 낮부터 저녁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호남 내륙에는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따라서 대기의 건조함은 여전하겠는데요.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낮 동안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6도, 대전과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초여름 더위는 계속되겠고요. 절기 소만이자 토요일인 내일은 오후 한때 남부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